자, 동영상 촬영하면서 오늘 21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 이유는 누구야? 나유리가 오늘 수업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혹시 다른 사람들도 결석하게 되면 금비도 맞죠? 금비도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수업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후에 보강할 수 있도록 그걸 해드리는 겁니다. 혹시 뒤에 오해하지 말기 위해서 우리 학원 수업 동영상은 무편집본입니다. 보시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수업이 있으니까 결석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도 이제 진도를 따라오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자기 교재가 있으니까 맞죠? 화면 보면서 하면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어휘 제일 먼저 어휘 44, 45쪽 과제해 오셨죠? 자, 오늘 처음 오는 친구들은 제가 교사용이라 답이 있는 걸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걸 직접 풀어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업을 따라와야 되니까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고요. 자, 44쪽 답 확인하겠습니다. 1번에 4, 2번에 2, 3번에 3, 4번에 1, 그 다음에 5번에 1, 6번에 1, 7번에 2, 자, 8번에 미음, 9번에 디귿, 10번에 기역, 11번에 리얼, 12번에 니은. 됐나요? 자, 은성이가 13번 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경찰 대학생들의 대사관 난입 사건에 조사를 벌이고 난입 사건. 이렇게 허락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걸 난입이라고 그러죠. 어지럽게. 자, 그 다음에 난입이 맞습니다. 서정이가 14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못 되면 신이 나는 그 신부부터 고쳐야 한다. 심보. 그죠? 심사는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거죠. 심상과 심보는 좀 다릅니다. 그런 심보, 마음 생김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송이는 15번을 읽고 OX를 말해볼까요?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한다. 어때? 오. 이 서술자. 고3 때까지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여준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16번 읽고 그 답이 있죠? OX 말해볼까요? 1인칭 시정문자 밖에 서술자가 작품 부부인의 사건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시점이다. 뭐가 잘못됐어?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나요? 작품 안에 있나요? 작품 안에 있죠. 그죠? 작품 안에 주인공이거나 주인공 주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자기를 나. 그래서 1인칭 시점이에요. 그지? 이해되셨나요? 작품 밖에서 작품 안에 있는 애들을 보면 전부 다 몇 인칭으로 지칭할 수밖에 없죠? 3인칭으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17번은 은성이가 해볼까요? 3인칭 시점에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적사전까지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작가 관찰 시점이 있다. 어때요? 방금 말씀드린 작품 밖에서 3인칭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걸 아는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관찰만 하는 작가 관찰자보다 제가 뭐 쓴다 그랬죠? 작가 관찰자라는 말보다는 3인칭 관찰자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칩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온 두 친구는 그냥 방금 푼 거 있죠? 그거를 거기 한번 연하게 답이 돼 있지만 그 문제 풀듯이 한번 더 풀어보시고, 자, 나머지 친구들은 요걸 내시면 됩니다. 맞죠? 요걸 내시고 8회 치는 동안에 두 친구는 앞에 했던 방금 문제 풀었던 그걸 좀 복습하고 있으십시오. 16쪽, 17쪽 펴서 시험을 칩니다. 시작하시오. 방금 했던 그거 내용 그리고
나중에 시험 공부하는 거 힘들지? 네.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네? 밤에 공부하나? 저 공부하지 않아요.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나? 네. 살이 빠졌으면 우리. 진짜요? 기분 좋구나 갑자기. 홀쭉해졌는데 우리. 그렇다고 공부도 안 하면서 잠 안 자면 안 돼. 네. 잠 안 자면 살이 빠져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유튜브 보면서 밤샐 수도 있죠. 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20대 여성들 중에 살이 안 찌려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 진짜 내가 볼 때는 바보짓인 것 같아. 그지? 담배 피면 살안 쪄요. 조금 안 찌는 건 있나 몰라.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20대 특히 여성들이 그 다이어트용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효과가 있는 정도는 몰라. 근데 경험적으로 전수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지? 자, 다 푸셨나요? 3명이죠. 채점은 우리가 또 돌려서 합니다. 그죠? 은세 다 못했나? 다 하세요. 예준아, 니 애기 얼굴이 싹 사라졌네. 얘들이 초3 때 다녔네, 학원을. 기억 안 나지? 초2 때인가 초3 때. 자, 뒤로. 앞으로. 자, 제가 답을 안 불러줍니다. 앞에 본문을 찾아서 답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채점하십시오. 이중으로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답을 모르겠거나 답 쓴 사람 글자가 이상하거나 할 때는 저한테 손을 드시면 제가 채점 여부를 확인해 드릴게요. 다 했나? 몇 점이? 점수 수. 아니 한 페이지 동그라미 하나씩 치는구나. 손이 큰데. 이거 이쁘지? 뭐지 이상? 응? 그건 틀렸다. 이거는. 물론 실수를 했지만 너무 명백하게 맞춘 것 같은. 거기 부셔부셔 쳤냐? 불편하고. 자, 오케이. 자, 짝이 채점된 거 확인하시고요. 뭐 잘못된 거 있나요? 받았나? 이 증거 아니죠? 이거 이런 거. 이게 누구 거지? 제 건데요. 이게 네 거고. 오케이. 이상한 게 있습니까? 없죠. 나 깜빡했는데 오늘 새 얼굴이 2사람 있습니다. 잠깐 그래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대곡중학교지. 대곡중 1학년 김시윤 이 학생은, 그 다음에 저기는 대곡중학교 이여준. 같이 공부하게 되면 사이좋게 지내세요. 자, 그 다음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프린트로 있는 사람들도 요거 보면 됩니다. 그 어휘 뒷페이지 46, 47 됐나요? 9회 나가면 되나? 아니다. 맞지? 정신이 없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 있으니까 필수 어휘는 제가 직접 설명은 안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과제로 다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47쪽에 보면 필수 개념어 있죠? 요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를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드리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다 동의하시죠? 근데 국어는 개념이 수학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수학은 학년마다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국어는 학년마다 새로운 개념이 전혀 안 나오진 않지만 중1 때 개념이 고3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기가 개념을 잘못 잡아놓으면 또는 대충 잡아놓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된다 해야 되나? 그 개념어들이 요 지금 이 파트입니다. 필수 개념. 각 학년의 교과서에 이제 실리는 파트들입니다. 이게 화면에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나유리하고 금비가 볼까요? 나유리 금비 꼭 봐야 된다 이거 알겠지? 자 그러면 개념 들어갈게요. 47쪽에 필수 개념에 4가지 개념어가 나오죠. 맞나요? 4가지 개념어에 공통적으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단어가 뭐죠? 인물이죠. 은성아, 인물이 뭐라고 생각해? 이거부터 짚어야 돼. 자, 시은아, 인물이 국어에 나오는 인물이 무슨 말이야? 막막하죠? 저도 막막해요.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서정이 차례겠지. 인물을 뭐라고 생각해? 사람이요. 사람. 그러면 이솝우화에 누가 나오죠? 그 이야기, 그 신포도와 여우 이야기에서 누가 나오죠? 동물이요. 동물이 나오죠. 그럼 그 여우는 인물일까 아닐까? 궁금하죠? 그죠? 궁금하죠? 자, 이제 사람 맞는 말이거든. 나성아, 국어에 나오는 인물 말고 일상적으로 네가 인물의 말을 쓸 때가 있지. 어떻게 써? 사람. 그렇죠. 훌륭한 인물이 그 동네에서 났다. 이때는 사람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쓰지 않나? 그 옆 학교의 남학생 인물 좋던데 이렇게 하죠. 그런 뜻도 있죠. 그렇게도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국어에 또는 국어의 문학 파트에 나오는 인물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작품에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인물 내지 사람 내지는 우화의 경우는 동물까지 포함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물에 요런 말. 자, 이거 영어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자, 이 무슨 단어를 요즘 이거 읽어봐. 뭘? 이걸 읽어보라고 이거. 뭐야 이거? 은성 읽어봐. 캐릭터. 만화 캐릭터.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야. 캐릭터는 그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해. 그 인물의 특징이 그 인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작품 속에 이야기의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되는 한 사람 또는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동물까지도 뭐가 될 수 있어? 등장인물 캐릭터가 됩니다. 캐릭터가 뭘 갖고 있죠? 특징을 갖고 있죠. 캐릭터리스틱 하면 특징적인 이런 뜻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저런 의미에서 소설에서는 인물이라고 해요. 뭔가 그 나름의 어떤 색깔을 가진 어떤 개체 또는 주체, 그게 뭐가 된다고? 인물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뭐 문학 용어사전에서는 뭐 그럴듯한 이야기 해놓는데 그게 이제 너무 뭐라 할까? 너무 교과서적인 표현이라서 그걸 여러분이 많이 봤을 텐데도 인물하면 딱 안 떠오르잖아요,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소설이나
뭐 다른 작품 속에서 그 이야기의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되는 등장 인물을 인물이라고 해요.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인물이 뭘 갖고 있다? 그 인물만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등장하는 특징을 가진 그 특징들을 지금 뭘로?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네 가지만 인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아요. 더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개를 배워보겠다는 거야? 네 가지를 배워볼 거고 각각 두 개씩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가 뭐고? 전형적 인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또 하나는 개성적 인물이죠. 이 두 개가 뭐하다고?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 쉬운 전형적 인물의 뜻을 오른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계층이나 집단 세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자, 이를테면 이 전형적 인물은 왜 필요하냐 하면 내가 소설을 쓸 거야. 내가 한강이야. 왜 웃어? 한강같이 위대한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 치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2020년대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싶어. 이 2020년대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인물은 수만, 수천, 수백만 명이 되겠죠, 그죠? 한국의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소설의 등장인물로 등장시킬 수 없겠죠. 근데 내가 이야기 줄거리 속에서 이 사람은 학교 선생님의 대표 선수. 20년대.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은 학원 선생님의 대표 선수. 얘는 학생 중에 모범생의 대표 선수. 이해되시죠? 얘는 일진의 대표 선수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세상에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2020년대 교육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의 우리가 딱 생각하면 떠올리는 특징들을 이 사람한테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인물이 뭔 거야? 전형적인 인물. 이해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자료에서 학원 강사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되는 걸 이 인물에 싹 집어넣는 거야. 그 사람은 학원 강사의 전형적 인물이 되는 거죠. 범생이 일지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시나요? 왜? 뭔가 어떤 계층, 어떤 사회 집단의 대표 선수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하나 언급해가지고는 작품을 해결도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집약시킵니다. 전형적인 아이. 그 인물을 뭐라고 한다고? 전형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얘가 있네요. 자, 심청전의 심청은 효녀를 대표하는 전형적입니다. 자, 심청전은 고려시대 작품일까요? 고려시대가 배경일까요? 조선시대가 배경일까요? 한글 소설은 조선시대에 유행합니다. 당연히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작품을 보면 배경이 고려시대예요. 몰랐죠? 그죠? 저도 한참 뒤에 이걸 깨달았어요. 늘 읽었는데 이거 고려를 배경으로 하는구나. 제가 왜 얘기를 한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옛날은 고려겠죠. 옛날에 효녀는 이랬어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뭐까지 해? 목숨까지 바쳐. 이해되셨나요? 그게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옛날 어떤 효녀의 뭐였다는 거야? 전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흥부전. 흥부전 속에 나오는 놀부는 욕심 많은 양반 지배층을 대표하는 전형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이상한 양반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피지배층 사람들한테는 저 나쁜 양반 하다가 못됐고 욕심 많고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 내치고 그런 애를 하나 만든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욕심 많고 나쁜 양반의 전형으로 놀부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인물이다? 전형적 인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전형적 인물과 대비되는 인물이 개성적 인물입니다. 이거는 서정에 가면 읽어볼까요? 어떤 부위의 대표자 성격이 아니야 개인마인 분명하고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인물.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대에 범생이는 이래. 그러니까 은성이가 딱 대표를 뽑혔어. 엄성이는 계획 세워서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는데 은성이 친구 민식이 같은 거야. 민식이는 은성이만큼 공부를 잘해.
근데 얘는 기분 나쁘면 학교 안 가고 비 오면 여행 가고 막 이상한. 그러면서 이 민식이가 학교 생활과 문제가 딱 생기면서 뭐가 쫙 드러나는 거야? 우리 수박을 딱 쪼개면 수박 속살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전형적 인물들 속에서 개성적 인물이 살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은성이가 찾아가서 전화하고 선생님하고 가고 하면서 이야기를 딱 벌리면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가 쫙 드러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로 개성적 인물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작품 읽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그래. 무슨 이야기라고 들어봤어? 진짜 그냥 들어봤어. 아, 들을만 봤어. 동백꽃만 들어봤어. 자, 여준아, 김유정의 동백꽃 몰라요. 다솜아, 어디까지 들어봤어? 제가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개성적인 물이 탁 들어올 것 같아서 조금 길게 해보겠습니다. 한 마을이 있었어. 집이 여러 개 있는 마을이 있었어. 때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농촌 마을에서는. 농촌 마을에서 공장에 다녔을까? 농사지었을까? 농사지었죠. 다농부들. 다농부들인데 이 속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가 있고 마름이 있고 소작농이 있어요. 소작농. 자, 마름과 소작이 뭔지 아시는 분? 자, 조선 후기부터 우리 농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고려 말에도 이런 일이 생겨.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일이 생겨. 소수가 땅을 엄청나게 소유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땅을 뭐해서 빌려서 농사를 짓고 나면 뭐에 대해서 주술 때 세금을 내겠죠. 조선 초기에 왜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이성계가 반역을 했음에도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조선에 이렇게 잘 따라왔을까요? 고려시대 농지 많았다 그렇게 됐다 그랬지. 그걸 다 깨고 기본적으로 자기 땅에서 농사 짓게 만들어준 거야. 큰 틀에서. 그걸 자작농이라고 해요. 이게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조선이 엉망이 되니까 막 그 탄간놀이 생기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망하는 사람들 생기고 그걸 싼 값에 이렇게 털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할까요? 권력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 조선이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망했죠. 이게 어디로 넘어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친일파한테 붙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동시에 일본에서 넘어온 사람이 대토지를 소유합니다. 그 중간 단계에 무슨 회사가 있지? 조선 동양 토지 척식회사. 나도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게 뭐야? 사실은 합법적으로 일본의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 땅을 먹는 과정이야. 어떤 일이 벌어졌지? 일본어로 표지판을 세워. 이거 언제까지 신고 안 하면 이거 주인 없는 땅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업자들한테 싼 값에 넘겨버리지. 그럼 주인이 누가 되는 거야? 일본 사람 되는 거죠. 일본어도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일본어로 이 땅 주인이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종류가 생기죠. 주인이 없는 사람은 일본어를 몰라서 신고를 못해서 뺏기는 사람도 있고 일본어를 알아도 이게 내 땅인데 왜 내가 신고를 하지? 이렇게 자존심 부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쨌든 땅을 엄청나게 일본 그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뭐해? 먹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자기 일본인들한테 값싸게 팔죠. 뭐가 생겼다? 대지주가 생깁니다. 조선 후기에도 있었던 게 일제강점기 넘어가죠. 이 대지주가 경상남도만한 진주시만한 땅을 혼자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를 세요. 그 동네에서 똘똘하고 일 잘하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그럼 이 마름이 자기도 농사 지으면서 이제 이 대지주의 땅을 이건 김서방, 이건 박서방, 이건 정서방 이렇게 갈라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 마름한테 잘못 보이면 이 마름이 어떻게 해? 어서 김서방 저거 이상해요. 땅 떼버리세요. 하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두 마름과 소작농 사이에 뭐가 있어? 긴장이 있죠.
이게 배경이야. 이게 누가? 나가 갑자기 등장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순이가 등장합니다. 자, 나는 일반 소장농의 아들. 이 점순이는 마름의 딸. 나이는 뭐 18, 9세쯤 될 거예요. 이때 분위기로는 전형적인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순정적인. 그죠? 부모님이 시집 가라 하는데 시집 가고 그렇게 하고 청춘 사업에 조금 소극적인 게 당시의 전형적인. 자, 그런데 이 나는 안 그래도 마른 눈치가 보여가지고 조용히 살고 싶은데 점순이가 와가지고 감자를 틈 내밀죠. 일하는 거 와가지고 너 그 집에 이거 없제? 이러는 거. 안 그래도 우리가 너 집에 쫄려가지고 나는 그냥 조용히 사는데 점순이가 감자를 삶은 걸 틈 내면서 너 그 집에 이거 없제? 먹어봐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뭐 해? 그냥 무시하죠. 점순이 열 확 받죠. 어떻게 하나요? 나 집에 있는 닭을 저거 닭한테 데리고 왔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우리 닭을 작살을 냅니다. 점순이 세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바보같이 우리 닭을 이겨볼 거라고 고추장 먹여가지고 또 싸움 붙입니다. 근데 게임이 안 돼요. 그래갖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점순이 닭을 짝대기로 팍 치는 닭이 죽어버립니다. 난리 났죠. 마을판이야? 땅이 떨어질 거야. 그래갖고 이러는데 점순이가 탁 다가옵니다.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보죠. 세죠.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갖고 뭐 했는지 끝납니다. 이게 눈 이상해지죠. 약간 19금이 뒤에 살짝 암시되어 있죠. 이게 동백꽃이야. 자, 점순이 어때요? 어떤 인물이죠? 괴술적인 인물이죠. 엄청 자기 감정에 솔직하면서 적극적이죠. 이 당시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런 사건 하나 하니까 방금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 작품에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배경지역 이런 데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게 펼쳐지죠, 그죠? 왜 저 이상하게 19살짜리 단순한 연애 이야기만은 아닌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마름과 소장농의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거기 이제 누가 딱 있으니까 당시의 금기와 좀 다르게 아주 적극적인 점순이가 딱 등장하니까 이야기가 팍팍팍팍 재밌게 진행돼가지고 개성적인 인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과 또 하나는 입체적 인물이 나오죠. 자, 평면과 입체란 말 우리 많이 씁니다. 자, 평면적 인물은 얼굴이 평평하고 입체적 인물은 얼굴이 입체적일까요? 뭐 갖고 이야기한다? 자, 바로 캐릭터가 성격. 이 성격이 처음부터 그대로 가면 평면적입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성격은 자 내성적이네, 외향적이네만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모든 특징을 다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가면 평면적인 인물. 처음에 이랬는데 나중에 여기로 가네? 또는 나중에 이리로 가네? 이렇게 되면 이건 입체적인 인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평면적인 방법 읽어볼까요? 다송이가 개념 한번 읽어볼까요?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단이라고 일관된 성격을 보여주는 인물. 단이라고 일관된 성격이란 게 작품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성격.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이 처음부터 절개를 끝까지 지키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는 흥부 처음부터 착하더만 끝까지 착하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입체적 인물이 뭔가? 그거는 여준이가 읽어볼까요? 입체적 인물의 개념 없어? 아니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인물. 중간에 변화한다. 이 발전은 좋게 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요. 어쨌든 변화하는데 김동인의 감자가 나오죠. 우리 소설 여러분 공부하는 작품 중에 입체적 인물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동인의 감자의 그 복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감자라는 작품의 내용은 참 찌질합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 그 여자 이름은 복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인데 그 시대에는 부모님이 그냥 결혼시키면 결혼하죠.
처음에 복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주 유교적인 전통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 효나 정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착한 여자가 나옵니다. 자, 근데 결혼을 어떤 남자한테 하냐면 자식이 딸린 호레비한테 결혼해요. 옛날에 이런 결혼이 가끔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중간 다리를 거치는 건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혼하려고. 근데 어쨌든 옛날에 그냥 결혼시키면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이 남자는 일을 안 하고 이 여자한테 계속 일을 시키는데 이 복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농장에 일을 하러 갑니다. 이 농장은 이제 청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아까 대농장 한다 그랬지, 그지?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복녀는 처음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농장에 일을 많이 여자들이 하는데 이 몇 명은 일하러 와가지고 어디 가더만 그냥 일 끝날 때 쉬고 와가지고 가고 월급도 받아가고 이런 거야. 복녀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 이게 주인 왕세방인가가 이 여자를 부르는 거야. 은밀하게. 뭔지 알겠지? 매춘행이라는 거야. 그래 이제 복녀가 그냥 여기 그냥 물들어요. 그냥 물들어가지고 복녀도 그냥 일 안 하고 매춘행일 하고 돈을 벌어와서 이렇게 잘 지내요. 잘 지나다가 복녀가 이 여자들 중에 한 명하고 말하자면 그 왕세방을 두고 시샘을 합니다. 그 싸우다가 죽어요. 왕세방 손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그 앞건입니다. 이 왕세방이 이 호레 남편한테 복녀의 시체를 갖고 와가지고 서로 거래를 합니다. 이 남편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대신에 돈 얼마 줘. 이게 작품의 끝입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흔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종종 있었던 우리 민족의 비극 중 하나죠. 자, 복녀 관점에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전통적인 집안에서 아주 상식적으로 정절의 개념을 유지하고 살았던 여인인데 이 환경에 놓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매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 아웅다툼을 해가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복녀가 캐릭터가 어쨌든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입체적 인물 하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이 표현이 좋네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도덕적 인물이었다가 맞죠? 나중에 가난 때문에 타락한 인물로 바뀌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네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맞나요?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요거는 소설에서 인물을 하면 꼭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제가 소설의 인물을 분류하는 게 다른 것도 더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로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동, 반동, 주변 중심 이런 식으로 더 있습니다. 몇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자 요렇게 개념 설명을 합니다. 수인이 맞나? 치윤. 지금 내가 오늘 놀란 게 요거 위에 학년에도 김지윤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준이 누나는 또 수인이야.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내가 조금 헷갈린 거 이해해 주세요. 지윤이. 자, 그리고 나면 뒷페이지 교재를 사면 요거 아까 애들 처음에 문제풀이 한 거 있지? 이게 과제야. 과제는 해오고 뒤에 별책 그게 또 10회 후회가 있거든? 그거 오늘 시험 친 거야. 요건 풀어오면 안 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냐? 어휘 이해되니? 어휘, 과제 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칠 거는 이 교재에 있는 이 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